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로 시작합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LCT 워터파크가 사계절 내내 문을 열겠다 해놓고서는 아직도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바다가 내다보이는 해운대 LCT 워터파크. 시설물은 횡하니 방치됐고 풀장에는 모래만 널렸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 리조트를 만들겠다며 조성한 관광시설인데 관광시설은 굳게 닫혔고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만 남았습니다. 이 워터파크가 완공된 건 약 3년 전. 하지만 아직도 개장을 못했습니다.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익을 올린 이 사업자에게 그런 조그마한 시설도 들어서게끔 강요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행정이 왜 필요하고 제도가 왜 필요하다는. 지난해 4월 워터파크를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 계약이 이뤄졌지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LCT와 매수자 사이에 계약 문제가 불거져 개장이 또 미뤄졌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 고소까지 하면서 워터파크를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 상황. 민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시설 소유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불투명해 개장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시설 없는 관광리조트. 부산의 새 랜드마크가 된 해운대 초고층 건물의 현주소입니다. 개장이 또 연기가 되었어요. 자꾸 연기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애초에 관광시설을 설립하겠다라는 목적 아래에 군사부지를 좀 염가로 민간에 매각을 시켜준 게 부산시고요. 네. 결국은 이게 개발 과정부터 각종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었고, 그리고 정재계에 대한 로비나 불법도 자행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언론 보도와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이제 민간업자가 1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1,000억 정도를 들여서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기까지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이 LCT에서 이 사계절 관광시설인 이 워터파크조차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매를 맞는 사실은 매우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LCT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토착 비리죠. 그래서 이 토착 비리와 관련돼서 많은 정치인들이 또 행정가들이 법리적, 도덕적, 행정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저는 이 토착 비리가 생겨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과 시민에게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진영을 떠나서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해지면 안 된다. 최근에 일부 정당에서 토착 비리와 관련돼서 옹호를 하고 국회에서 방탄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LCT에서 보수 정당이 과거에 진영을 떠나서 함께 비판하고 조치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리에 있어서 관대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LCT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 뭐냐 하면은 저렇게 질질 끌면 부산시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강제 이행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간 사업자이고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제 이행이나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권한은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결론입니다. 이미 LCT는 기존에도 법적 분쟁이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서 워터파크 개장에 대해서도 매수자와 매도자, 즉 LCT와 계약자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LC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인허가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시행을 하실 수 있는 부산시장님이시고 또 시장 선거에서도 박형준 시장께서는 도덕적인 책임과 그리고 시민 정서를 고려해서 개인 사유 재산이었던 LCT를 처분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환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사익을 그렇게 지키실 거라면 이 관광지에 대한 공익에 대해서라도 지키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2019년에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제 139억 원이라는 이 관광시설 이행 보증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행이 되지 않아서 111억 원을 몰취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법적 권한이 없어졌는데 결국은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 관광시설이 이행이 되게끔 좀 촉구를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박형준 시장님께서 LCT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처분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박형준 시장께서 LCT를 처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팔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거든요. 뭐 중고마켓, 뭐 당근마켓 거래하듯이 한 달, 두 달 만에 되는 것이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의 LCT 처분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이중과세가 풀리는 올해 4월쯤에 LCT를 매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3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4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부분은 비판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서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CT와 유토피아 간의 법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업체들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이 분쟁에 관해서 끼어드는 것은 맞지 않고요. 대신 부산시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보조하고 이 정도 선에 있어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LCT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보조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매각에 대한 것은 의지라고 보이고요. 그 매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놓는 그런 의사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LCT가 어떤 곳입니까? 해운대 아닙니까? 해운대 관광시설 중에 지금 가장 랜드마크로 보이는 그 위치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으로 이제 BIE가 4월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된다면 LCT를 보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곳에서 관광시설이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2030년에 그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특히나 이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워낙 투자 유치도 좋아하시고 혁신이나 외국 브랜드 설치를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시가 나서서 뭐 중개를 해준다든지 혹은 또 소개를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충분히 유치를 또 이끌거나 그 민간 사업자에게 촉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주택처분 의지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장도 주거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물론 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히셨고 처분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집을 당장 비우고 뭐 길거리에 놔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밝힐 수는 없지만 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셨다는 것은 처분할 의지를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올해 4월경에 또 처분할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비판해달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워터파크가 올해는 개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까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입장입니다. LCT에서는 6월에 개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계약자, 즉 운영을 위해서 계약을 했던 곳에서 현재 소송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아직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회에서도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코에서 이제 또 추가 공사비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건 상황이라 네. LCT 입장에서는 현재 해결해야 할 법정 소송이 산적해 있습니다. 직접 산정이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적 소송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 개장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서 의원님이랑 똑같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리적인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개장을 했다가 다시 법적으로 개장을 다시 멈추게 됐을 때 시민들이 사실은 이용하다가 다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빨리 개장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 구속력이 없어졌을 때 시민들께 선보이는 것이 부산 시민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라고 보고 이게 있습니다. 워터파크 말고 다른 시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LCT 같은 경우는 최초에 사계절 관광시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네네. 했었기 때문에 총 6개의 테마 시설을 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테마파크도 원래는 준비가 될
계획이었고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그리고 전망대나 호텔, 그리고 해변의 정원 네. 등 이렇게 해서 메디컬 센터까지 총 6개 정도의 관광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워터파크가 완공이 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계획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망대나 호텔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스파가 운영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외에 이제는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인 테마파크나 해변 앞의 정원 등은 공사가 시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조차 되고 있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이제 LCT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완공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과 딱 맞물린 시점에 부산 시민들께 선을 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쇼핑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또 외출이 아주 감소되는 그런 시기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굉장히 위태로웠다라고 평하고 싶고요. 그리고 LCT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비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애용맞는 시설로 좀 거듭나기는 힘들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LCT를 비롯해서 아주 작게나마 지금 조성되어 있는 쇼핑타운이나 외식가 같은 경우에 너무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기 힘든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좀 LCT 측과 면밀히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다닥다닥 깔려있는 돗자리 술판들, 보행로에서도 술판이 벌어집니다. 취객들을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주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주변이 좀 안 깨끗해지겠습니까?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손님이 이제 많이 안 들어오겠죠. 조금 시설 유지에 좀 신경 쓰고 충분히 가능한데.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던데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광안리의 수변공원 일대를 음주 금지 지역으로 수영구 의회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네네. 왜 이런 지정이 일어났냐고 살펴보면요. 수변공원 일대의 주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술병공원, 그리고 헌팅공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네이밍이죠. 앞에 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만취한 사람들이 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위험하겠는데요. 그리고 공원 뒤편으로 또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치자들이 횡단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명사고 또 주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주민들에게 앙케이트를 해봤더니 64.7% 정도가 또 주치를 금지하는 것을, 음주를 금지하는 것을 찬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 거하고 실제로 이게 딱 현실화되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례명 자체는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영구청장께서 이제 일부나 혹은 전부의 구역을 어디를 금주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 들어가 있는 조례인 것이고요. 그 과정 안에 밀락수변공원을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들의 절차가 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음주를 하시게 될 때 그곳이 밀락수변공원인 경우에는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개 구군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또 제정된 조례이기도 하고요.
금연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네. 이제 금주 문화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좀 야외 음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유연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그렇죠. 맥주를 한잔 하시거나 네네. 소주를 마시는 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부분과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코로나에서는 방역을 목적으로 해서 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좀 건전한 음주 문화와 그리고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좀 뒷받침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용에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둔치의 음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도 한강 일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상인들 그리고 또 음주를 한강에서 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계속 이렇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광안리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한강과는 달리 한강은 둔치가 넓잖아요. 그래서 집단 음주 구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변공원은 아주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음주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행정에서 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도 금주 문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네. 하지만 또 동일한 문제로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가 먼저 모든 16개 단체에서 먼저 좀 나서주면 좋겠다, 부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 속에도 사실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공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전혀 술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술을 싣고 가는데 트렁크에 실으면 괜찮지만은 좌석에 있는 쪽에 실으면은 음주에 걸려요.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데 혹시 뭐 선진국 사례에 대해서는 뭐 들으신 게 있으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뉴욕주는 네. 오픈 컨테이너법이라고 해서 이제 술병 자체가 외부에 노출이 그렇죠. 이제 되면 안 되는 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제한이 엄격한 것이고 공원이나 야외 장소에서 주치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격리가 되는 사례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흡연보다 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조 정도 더 높은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앙케이트나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94.8%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음주는 이제 규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찬성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그런 사례처럼 시민들도 받아들이실 의식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밀락수변공원 그리고 또 이제 광안리 전체가 굉장히 핫플이잖아요. 요즘 그 용어로.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정이 됩니까? 네, 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 과정을 보면요. 네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요. 본회의에서 그렇고요. 뭐 경론 없이 거의 네네.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조차도 여기서 의중을 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구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서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광안리는 이제 더 이상 광안리 주민만을 위한 광안리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찾는 장소가 된 만큼 그리고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선진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큰 그림부터 세부 계획을 담은 기본 계획은 오는 8월 말 확정됩니다. 3,500m짜리 활주로 한 본과 터미널이 섬과 바다에 걸쳐 건립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 해상공항보다 매립량이 30% 이하로 줄어 5년 안에 완공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국토부가 이제 이걸 2035년에서 2030년까지 당길 수 있는 다양한 그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오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계획이 끝나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보상, 그리고 마지막 착공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신공항 건설 업무를 총괄할 조직은 부산에 별도로 신설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2024년 착공, 2029년 개항이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정부가 엑스포 실사단이 방문하는 4월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로드맵을 발표한다면 엑스포 유치에 성큼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동안 강력하게 부유식을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매립식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왜요? 네, 저는 이번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이게 부산시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부유식 공법을 주장하셨던 그런 인터뷰들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마치 처음부터 부유식은 없었던 것처럼 이제 매립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부유식이 그저 국토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덕도 신공항의 공법에 대해서 2년간 돌고 돌아 여기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시에 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가덕도 신공항의 조감도를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가 육해상 매립 방안이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뀐 상태로, 활주로 방향이 바뀐 상태로 최종 안으로 거의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토부도 부산시도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미 공법으로 인해서 2년간 예산과 시간이 매우 많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그리고 부산시는 이에 대한 공법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와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부유식이냐 매립식이냐 아주 국토부와 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좋은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했으면 오랜 시간 논의를 했다라고 비판하고 논의를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비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형준 시장께서 국토부와 아주 오랜 시간 잘 현명하게 논의를 거쳤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박형준 시장을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권력가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 자신이 잘못된 아집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하지만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일각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유식을 포기하고 매립식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환할 수 있는 리더의 자세,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소통을 잘하는 시장입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플로팅 위주로만 좀 수용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공법으로 인해서 이번 2월 한 달간은 간담회를 계속해서 국토부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부산시가 공법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토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르는 것이지 결국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희망만으로는 건설이 이어질 수 없다. 희망만으로는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그리고 언론과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플로팅에 대한 공법은 아이카오 즉 국제항공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안전성 문제, 전례가 없는 공법에 대한 부정적 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다가 이제서야 국토부의 결정에 수용을 하는 입장으로 바꾸시면서 태세를 전환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2년간의 공법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저는 부산시장이 국토부에 끌려다니면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을 받기만 하기보다는 여러 안들을 국토부에 제시하면서 또 더 좋은 방향성을 찾아가고 가장 합리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것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시장은 원래 고민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과 여러 방향성을 놓고 국토부와 아주 오랜 시간 협의를 거친 것이죠. 그 결과가 매립식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형준 시장의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다. 또 혹은 박형준 시장의 존재로 민주당의 입지가 부산에서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비판에 계속 일삼는다라고 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법으로 인해서 2년간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최초 제안했던 이 조감도에 대한 부분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었다면 우리에겐 2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9년 개항에 대한 부분이 좀 덜 불안했겠지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이 조기 착공에 대한 부분에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책임을 다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에 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부산에 100년을 책임질 공항을 짓는데 2년 동안 논의를 해야지 마땅한 겁니다. 두 달 동안 논의하고 100년을 책임질 공항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자, 두 분께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029년 완공 가능합니까? 지금은 이제 2029년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간소화된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을 이제 조기 보상의 형태로 진행을 좀 하면서 그 시간 안에 발파와 그리고 일일 작업량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주고 초기 과정에서, 즉 발파와 매립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좀 초기 예산을 늘리고 그 작업량을 좀 늘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2029년 개항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짧게는 70개월, 길게는 90개월까지 공사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공사를 해내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먼저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지 70개월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매립식의 방법입니다. 이제 매립을 하게 될 건데 전부 매립을 할 것이냐, 부분 매립을 할 것이냐, 어떤 설계 도안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올 8월에 가덕도 신공항 설계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매립식을 어떻게 빨리 이끌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근데 매립식이 그동안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게 환경 훼손 등등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나오는 거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매립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환경이 논란이고 또 플로팅으로 하겠다고 하면 안전이 논란이고 반플로팅으로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의지가 논란입니다. 지금은 관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도 야당과 또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는 이런 시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기보다는 같이 좀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제시되는 방향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만 하고 논란만 일삼으면 결국에 우리가 70개월 만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항 전망대를 찾았었거든요. 그때도 현수막 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신 지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기회나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자체로 가지 않아도 되는 기회이고요. 산업의 고부가 가치 전환과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환경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성 영향 평가나 그리고 환경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직에도 유리하고 학생 수 감소가 지방대학의 일방적인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조정 정책을 좀 수립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두텁게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올해 입시에서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15곳 중 14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대학의 위기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부산 경남 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동명대 안현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대학별 정시 경쟁률 CG를 준비했습니다. 보신 다음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총 15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은 3대 1을 넘어서 안정적인 충원이 되었는데 10개 대학은 3대 1 경쟁률을 밑돌기 때문에 소위 이게 미충원 확률이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영상에서는 미달 대학이 9개로 나왔지만 최종 집계에서는 14개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운 걸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두 분 교수님. 네. 이미 예측이 되어져 왔죠. 15년 전부터 이미 그 학령 인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측이 되어졌습니다. 2011년도에 6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4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어떤 선호 현상들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별 정원 조정이라든지 대책을 좀 장기적으로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충격이 최근 한 3년에 걸쳐서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교육대학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보니까 부산교육대학 경쟁률이 1.79대 1이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인데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선생님들이 쓸 자리도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지역 15개 대학 중에 14곳이 정원이 미달이다.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미등록 학생의 숫자가 1,259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걸 좀 메우기 위해서 추가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등록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추가 등록을 해도 채우지 못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한 개 대학 외에는 미등록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99% 정도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외에 100명대 또 200명대의 어떤 상황이 미충원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개 대학의 수가 많다 이렇게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건 좀 통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부산, 경남을 다 합치면은 부산, 경남, 울산 합치면은 23개의 대학이에요. 근데 23개 대학. 네네. 대구, 경북을 합치면은 21개예요. 자,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은 빼고 하면 2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 이 지역의 규모, 부산, 경남이라는 이 규모에 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본을 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약 한 2배 정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재 대학은 한 4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산 지역에 현재 12개 대학이 있는데 한 20개 정도의 대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규모는 조금 작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 자체가 부산 지역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안 교수님 말씀 속에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대비할 적에 우리보다 대학 숫자가 2배 정도 많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 결국은 우리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구조조정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의 대학들이. 고등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취업에 있는 거냐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기에는 이제 대학 교육, 고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게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나름 선진국인데 그 선진국에서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양 있는 시민을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진학하는 진학률이 70% 이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학 교육을 좀 더 다르게 바라본다면 대학교 수를 줄이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목적이 취업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혁신을 이뤄내는 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지역 혁신은 그 주체가 사실은 대학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네, 연구소도 할 수 있겠으면 연구소라는 것은 이제 별개로 본다면 그 네. 대학이 그 12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12개의 대학들이 부산 지역의 혁신을 이루는 역할들을 한다면 이 대학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지역의 MZ세대가 어떤 직종을 선호하고 있는지 저희가 CG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공공 서비스업이 36%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가 21.5%, 그 다음에 IT라든지 이런 것이 18%, 금융업이 12% 등등, 제조업은 10%에 지금 멈춰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직종군과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산업 구조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역 대학이 앞으로 뭐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지역과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관련된 뭐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거랑 실제 부산 산업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바꿀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주 쉬운 답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지자체랑 대학이 정말 머리 따매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연구해 나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연구다. 네, 왜냐하면 연구를 해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취업 자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대학이 이렇게 쇠퇴해가는 것은 그런 연구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 거고 경제 악영향을 준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앞에 그 표에서도 나타났어요. MZ세대는 이 부산 지역의 이 제조업 쪽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10%밖에 안 돼요. 이건 저도 이제 저걸 보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위 지역 특화라는 그 개념 자체에 함정이 있다라고 네. 봐요. 부울경 같으면 인구 규모나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첨단 IT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산업적인 이 구조가 짜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놓쳐왔어요. 네. 뭐 지역 특화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좀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혁신이 뭐 공대와 관련된 산업적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인 그렇죠. 혁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부분과 산업적인 부분의 혁신을 이뤄내는 역할들을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부분은 조금 줄이고 오히려 이 혁신 부분, 혁신의 주체로서의 지역대학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대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집행하도록 해준다. 우리가 영상 보신 다음에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정원을 줄이다 보니 재정은 악화되는데 지역대학에 대한 교육부 재정 지원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번영이 된 거는 교육열로 인해서 인재와 두뇌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학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지방대학이 지금 힘이 든 상태라. 저희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역 성장 발전을 연계해서 재정 지원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해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교육부 주도로 이제 대학에 지원하던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 권한과 뭐 역할을 지자체로 이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올해 한 7군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부산을 포함한 7군데 지자체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자체랑 뭐 지자체가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지역 산업과 연계된 뭐 대학 발전 방안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게 좀 되겠고요. 그리고 과연 지자체에서 그런 고등교육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5년간 1,000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지역혁신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 시범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점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라든지 경남 지역 대학은 조금 더 선정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대한 어떤 그 지역과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초중고는 그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결고리, 예를 들어서 어떤 관련 인력이 지자체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참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자체에 넘기면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나온 안 자체가 지역 고등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지역 고등교육청, 광역 단위로 해서 부울경 단위로 해서 고등교육청 형식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조직을 통해서 지자체 또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글로컬 대학이 나왔었거든요. 글로컬 대학 좀 설명해 주시죠. 글로컬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이름만 지금 그 10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부산 지역에 잘하면 2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역 대학에서 서로 그걸 따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뭐 이렇게 소위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체 또 지역의 그 대학들이 서로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던져주기 식의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좀 사이드 이펙트를, 역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재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부산 지역의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까, 김 교수님? 예, 안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뭐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돼서 뭐 혜택을 받는 대학에 한정해서 아주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낙인 효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어쨌든 이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이제 그 지원하는 방법론에서는 한 번 더 재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대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가 집행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상당히 거액을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글로컬 대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접근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연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컬로 통해서 과연 그게 지역 대학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좀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책을 아예 좀 디테일한 부분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김 교수님.
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가 이제 지역 핵심 연계 대학 지원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라이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라이스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가 되는 거고, 네. 글로컬 사업은 아직 확실하게 교육부에서 뭐 정책을 안 내어왔지만, 그거는 이제 개별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교육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해서 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 취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실현하는 방안에서 뭐 과연 이제 지자체가 그동안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뭐 해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컬 대학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대학을 줄 세우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나름 좋은 취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내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이렇게 지역에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항상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건물, 기자재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그동안의 이런 사업들이 기자재 정도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이제 그런 그 재원, 예를 들어서 그 대학 운영에 필요한, 그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으로 좀 오히려 간섭을 덜하고 그런 어떤 사업 형식 말고 지원하는 형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님은? 예,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지원을 했으니까 뭔가 뭐 예결산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이제 건물 짓거나 건물을 이제 뭐 내부 수리를 하든거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문제죠. 식의 사업은 아무래도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 발전에 꼭 필요한 것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끼리 뭐 연합체를 구성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령 법학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뭐 모든 대학에서 법학 전공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전공의 교수님을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A 대학에서는 이제 형법에 대해서 특화해서 좀 더 가르치고, 특화하고 전문을 한다. 네. 그리고 B 대학에서는 민법에 하고, 뭐 C 대학은 뭐 예를 들어서 헌법을 하고 이러면 학생들이 그 A, B, C 대학 모든 대학에 어떻게 보면 그 리소스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그 학력 인구를 저하에 대체하는 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명대 안현식 교수님, 인제대 김종은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는 6월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가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은 바닷물과 수산물의 방사능 여부를 감시하고 수산업계 피해 조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방사능 무인 감시망과 분석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대심도 토사 유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차 붕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과 함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의 늑장 보고와 관련해 법적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역시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0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상승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3% 상승했으며 품목별로는 도시가스가 35.3%, 전기료 29.5%, 지역 난방비 17.7% 등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건물 상위 10위 가운데 8개가 부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 이어 해운대 LCT 세계동과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세계동, 해운대 아이파크, 서구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가 전국 2위에서 8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일요일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